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굉장히 떠들썩한 지금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간 한반도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24일 파주에 이어 31일 백령도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었고 작년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신고가 3일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1일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을 마친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하였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답사행군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동일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미국이 넘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7일 한국군이 500km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괴뢰패당은 더 이상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할 수 없게 됐으며 유엔 안보이사회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한 번도 동족을 겨냥하거나 한국을 타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는 국방부 발표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5일에도 북한 전략군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3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인기 관련해서 지금 네. 연일 격앙된 목소리로 이 종편과 TV 언론들이 지금 떠들썩한 상태고요. 인터넷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입장에서 좀 바뀌어서 이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은 이와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무인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과거에 이제 열병식 같은 데서 무인기를 몇 차례 공개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그때 이제 공개한 무인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무인기죠. 그때 공개했던 무인기는 상당히 크기가 큰 규모의 그런 무인기였는데 지금 발견된 거는 길이가 뭐 1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그 이제 RC 동호회라 그러죠. 리모트 컨트롤 무선 조정 비행기 그 동호회 사람들이 이제 취미 생활로 날리는 그런 비행기 수준의 크기 이제 무인기가 발견이 돼서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처음 무인기가 발견된 게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는 그 파주의 등산객이 낙하산에 매달린 채 내려오는 무인기를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당국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군에서는 이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31일 백령도에서 두 번째 무인기가 발견됐는데 3월 31일이면 북한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한국군도 맞대응으로 이제 사격을 했기 때문에 한참 그 교전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됐고 그때 발견된 무인기와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둘 다 같은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파주에서 발견된 것도 북한이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조사 방향이 선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일 날 강원도 삼척에서 무인기가 발견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발견된 시점 자체는 이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발견이 이미 됐었던 거고요. 그 지역 주민이 우연히 발견을 했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장난감 뭐 이런 것인 줄 알고 안에 있는 부품만 이제 쓸만한 부품만 가져가서 써다가 이제 언론에 무인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기가 봤던 게 그 무인기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는 대공 용의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북한 무인기로 결론을 그래서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뭐 역시 또 파란색이군요. 네, 파란색. 칠해져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근거가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국방부는 지금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북쪽에서 날아와서 사진을 찍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비행 경로를 볼 때 북에서 보낸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배터리에 표기된 날짜라는 북한식 표기. 그러니까 원래 날짜인데 그 북한에서는 날자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보낸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는 십자형 낙하산을 이용한 회수 방법. 그러니까 이게 착륙을 할 때 바퀴를 이용해서 착륙하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펴고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재질을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하늘색으로 위장 도색을 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금형 방식을 사용했다. 한국인의 그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지문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거기에 찍혀 있는 그 한글 맞춤법에는 어긋나지만 북에서 쓰고 있다는 날짜를 날자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사실 이제 이게 북한 무인기다라는 근거가 되긴 좀 불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북한이 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국에서도 날짜를 날짜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네네. 많이 헷갈리는 표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 다음의 국어사전에서 날짜를 보면은 뉴이어로 날짜가 나오고요. 포털 네이버의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날짜를 찾아보면 날짜의 잘못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제어로 등록을 해놓은 거죠. 네네. 작년에 7월 19일자 중앙일보에 우리말 바루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날짜인가 이날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날짜와 날짜를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다. 한 누리꾼이 재밌는 그 실험도 해봤어요.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 청와대 블로그, 박근혜 지지모임 공식 사이트, 육군본부, 해군본부 홈페이지, 국군 기무사령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날짜로 검색을 했더니 날짜라고 써야 되는 부분에 날짜로 쓴 잘못 표기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용의자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럼 새누리당 네. 대변인이 혹시 만든 것 아니냐 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 날짜라는 표현은 사실 누구나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기용이라는 단어도 의문인데 일단 북한에서는 기용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지위에 앉힐 때 쓰는 단어로만 사용하지 물건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 그러고요. 그 디펜스 20이라는 잡지의 이제 편집장으로 있죠. 김종대 편집장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군 출신 탈북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용 날짜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이 기용 날짜는 한국에서도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네네. 어디 군에서만 쓰는 특수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 이런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네. 마치 이제 일반인들이 잘 안 쓰니까 그럼 북한 말인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에서도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네네. 작년에 천안함 때도요. 천안함에 그 1번. 어뢰 1번이 있었는데 이제 네. 북에서 그런 그 내외신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뢰가 축구 선수입니까? 농구 선수입니까? 이러면서 사람한테 쓰는 그렇죠.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네. 붙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대체로 사람에게 쓰는 거를 갖다가 또 거기다가 물건에다가. 예. 이번엔 배터리에다가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 날짜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6월 25일이죠. 이 숫자가 참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자, 근데 기용 날짜를 보면 그래서 기용 날짜라는 것을 보면 잘 남북이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2013년 6월 25일이고요. 사용 중지 날짜가 2014년 6월 25일이에요. 이게 배터리라는 게 이렇게 1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아니면 더 길게 쓴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이걸 또 날짜로 정해놓고 그러면은 6월 25일 되면은 이제 한 1km 돌아다녀도 방전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너무 그렇죠. 궁금해갖고. 네. 이게 참 웃긴 네네. 게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네. 10리터를 넣으면 네. 며칠 동안 쓸 수 있느냐? 음. 이건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네네. 하루 만에 다 쓰는 거고 네네. 잘 안 타는 사람은 일주일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소에서 이 자동차 이 휘발유는 사용 중지 날짜가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배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디 카메라 같은데 건전지 넣으면서 이 건전지는 며칠까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많이 찍으면 빨리 닳아지는 거고 일주일 만에도 바꿔야 되는 거고 네네. 잘 안 쓰는 사람은 뭐 6개월간 써도 계속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사용 중지 날짜라고 하면 이건 그 쓰지 않았을 때 그냥 방치해 뒀을 때 얼마까지 유효한가 이걸 표시하는 것 외에는 사실 사용 중지 날짜를 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사용하는 이 배터리는 1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그런 배터리인가? 타이머가 있나 봐요. 저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다. 이거 쓰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1년이 아니라 몇 년도 그냥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실제로 그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충전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충전지의 특징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거에 쓰던 이제 충전지에 비해서 가장 이제 그 각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메모리 효과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옛날 충전지는 몇 번 쓰면은 점점 용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뭐 쓰면 한 10분 만에 꺼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런 메모리 효과가 없어서 아무리 많이 충전을 해도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네. 또 자연 방전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사용하지 않고 놔뒀을 때도 조금씩 원래 방전이 되는데 이 현상이 적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이 충전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작 1년밖에 쓸 수 없는가? 이건 이제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충전 방전을 리튬이온 충전지 같은 경우는 3,600회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충전 방전을 해도 10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충전을 해놓고 자연 상태로 놔둬도 보통 한 10년까지는 방전이 다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뭐로 보더라도 1년 만에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배터리라는 건 북한이 뭐 최첨단 배터리 1년 만에 달아지는 최첨단이 아니라 아주 엉터리 배터리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군용해서 쓴다는 것도 뭐 참 들어볼 수 없는 얘기인 거고. 예, 배터리의 과소비를 주장하는 이런 날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재고 처리를 빨리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런데 전 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충전 횟수가 뭐 3,600회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근데 만약 이거는 어떤가요? 1회 충전해서요. 네. 휴전선 이북에서 날려서 왔다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거 역시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 배터리가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배터리로 네네. 비행하는 그런 이제 무인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 이 배터리 이제 카메라 작동이라든지 전파 수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네. 이제 엔진은 기름으로 연료를, 하죠. 기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기름 양에 대해서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배터리로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찍고 사실 전송 기술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비행기가 돌아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엔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사진은 찍었을 때 돌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작전 완수는 못한 건데 발견된 걸로는요.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사진도 국방부가 대신 보내줬더라고요. 공개해서. 조선일보가 네네. 조선일보가 보내주고 대신 또 보내줬죠. 국방부가 또 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도요. 북에서 쓰는 글씨체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북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가끔씩 뉴스에 나올 때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 글씨체는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네. 좀 이렇게 옛날풍의 느낌이 나는 그런 글씨체를 많이 쓰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 한글 글씨체는 그 약간 서양풍의 그런 이제 맛이 나는 그런 글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에서 쓰는 글씨체는 이제 옛날 우리 민족 전통의 어떤 그런 풍이 묻어 있는 그런 글씨체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글씨체와 이 남쪽의 글씨체를 비교를 해보면 금방 눈에 띄게 드러나고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사진으로 보면 나오는 저 글씨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건 우리가 흔히 보던 글씨체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네티즌들이 한 컴 바탕체를 가지고 저 표를 그대로 만들어 봤더니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글자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게 북한이 아래아 한글을 몰래 이제 반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래아 한글 회사에서 무인기를 만들었느냐 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네. 종남이 있나 봅니다. 북에세. 자,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네, 그 일렬 번호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일련 번호가 뭐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네. 알파벳으로 시작되면서 숫자가 쭈루룩 나오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한국에도 제품들의 일련 번호를 보면은 뭐 알파벳 뭐 A 1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북한의 열병식 할 때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들 보면은 지읒으로 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지읒, 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읒하고 숫자 쭉 나오고요. 북한 돈을 보더라도 그 돈의 일렬 번호 원래 한국 돈도 옛날에 일렬 번호는 가나다 네네. 1, 2, 3, 4 이런 식으로 됐다가 최근에 영어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 알파벳으로. 근데 북한은 여전히 한글 표기를 고집하고 있고 한글의 자음만 씁니다. 우리처럼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지읒, 리을, 공사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런 게 이제 북한의 일련 번호 매기는 기본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 알파벳을 사용했다. 이게 과연 북한이 알파벳을 사용한 이유가 뭔가? 북한에서 그 알파벳을 사용한 그 일련 번호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수출품에 네. 찍히는 이제 거에는 알파벳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무인기는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남쪽에 수출을 하려고 보내준 건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연도도 좀 논란인데 뭐 기용 날짜가 2013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주체 연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북한 제품 어디를 봐도 다 주체 몇 년 가로 열고 서기로 뭐 2014년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왜 북한이 원래 자기들이 쓰던 주체 연도를 안 쓰고 서기 연도만 썼을까? 이것도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요.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 또 너무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사진을 한번 보면요. 엔진이 노출되어 있어요. 또 이 엔진 갖고도 또 전문가들이 또 무수히 많은 글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이쪽에 별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글들을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여튼 국방부의 말이 맞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거였어요. 네, 일단 그 노출된 엔진의 모양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엔진이구나를 금방 알아내더라고요. 네네. 그 글로우 엔진이라는 이제 엔진 종류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글로우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원래 엔진은 기름이 들어갔을 때 불꽃을 튀겨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예예. 근데 이건 점화 플러그를 쓰지 않고 그냥 코일을 가열해서 뜨거운 코일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연료가 들어가서 압축이 되면 불이 붙게 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특이한 점이냐면은 이 기름이 그냥 일반 휘발유를 넣어서는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불이 잘 붙도록 만든 특수 배합한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단점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메탄올에 윤활유와 니트로메탄을 섞은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연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네. 기름 많이 먹어요. 그 기름이 많이 먹는 것은 사실 이제 무인 조종하는 그 동호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보통 무선 조종기를 날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날린다 그래요. 네네. 지금처럼 뭐 개성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비행은 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연비가 낮은 연료를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장거리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엔진을 과연 쓰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연비가 낮으면 연료도 많이 실어야 돼요. 연료통이 엄청 클 네. 수 없는 지금 또 규모인데. 그렇죠. 예. 연료통이 커지면 비행기 자체가 또 커져야 되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애초에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휘발유는 남아 있었다. 즉 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네네. 중간에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엔진은 휘발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엔진이 네네. 메탄올과 윤활유, 니트로메탄을 섞은 특수 연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가 남아 있었다. 도대체 왜 휘발유가 거기 들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의문인 거고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주유소 가서 보면 알겠지만 휘발유 넣어야지 되는 차에다 경유 넣으면 고장 나죠.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즉시 그래갖고 그렇죠. 좀 날다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바로 공업사로 없거든요. 가야죠. 그러면. 네, 바로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는데 휘발유는 남아 있었고 그 엔진은 휘발유로 도는 엔진이 아니었다. 네. 이런 겁니다. 특이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윤활유를 연료에 섞어 버리다 보니까 윤활유 찌꺼기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윤활유는 타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기구 뒤쪽으로 윤활유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호회 사람들이 이 비행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배기구 뒤쪽에 뭐 날개나 몸체가 완전히 시꺼멓게 떡칠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걸 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네. 거의 방금 뭐냐면 만든 제품처럼 그렇죠. 예. 네,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요. 황금 세수하고 난 후에 맑은 얼굴 같은 그런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네. 있냐. 그래서 사실상 이거 운행 한 번도 안 해본 비행기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 고의 갔다가 길바닥에 놔두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얘기 나오죠. 머플러 얘기도 막 하던데요. 아, 예. 네네. 그 자세히 보면은 그냥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엔진이 그냥 멀쩡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엔진에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고무호스가 하나 달려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엔진 배기구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에 호스를 꼽아서 연료통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그 배기가스 압력에 의해서 연료통의 기름을 밀어내서 엔진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네네. 그 호스가 없으면 이게 거의 작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처음에 출발은 하는데 날다가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료를 계속 밀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 호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럼 추락할 때 그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 다 멀쩡하거든요. 엔진이고 프로펠러고 하나도 부러진 데가 없는데 호스만 튕겨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 날아다녔던 비행기 맞는가? 그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사실 이 거리를 지금 날아서 비행을 해갖고 올 정도의 어떤 연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날았던 흔적도 별로 없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장거리를 비행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장거리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남쪽에서 간첩이 고정 보니까 간첩이 날렸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이제 슬슬 또 막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예, 파주에 사는 간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RC 동호회 전반 지금 용의자 그룹이 좀 네. 되는 건가요? 아로 사건에 이어서 이제 RC 네. 사건이 좀 터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수한 직후에 그 맑은 얼굴 예 이런 얼굴을 한 부인 정체로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너무 깨끗하고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게 그러면은 주체 처리냐? 뭐, 예, 사람들이 막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막 하는데요. 정말 추락한 거 맞냐? 그러면서 이제 RC 동호회 하신 분들이 불과 뭐 상공 몇 미터에서 떨어진 거 있잖아요. 100m 상공에 떨어진 거 이런 것들도 완전 처참하게 부서진 거나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를 뭘로 만드냐면 철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철로 만들면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철로 안 만들고 보통은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얇은 비닐 같은 필름을 붙이는 식으로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골격 만들고 거기에 비닐 씌운 물체를 한 100m 상공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가벼우니까 천천히 떨어질 것 같지만 안에 이제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엔진은 또 쇠로 돼 있거든요. 매우 네. 무거운 쇠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거죠. 엔진 무게가 있으니까 엔진이 밑으로 해서 떨어지겠죠. 그럼 일단 프로펠러부터 땅에 쳐박으면서 프로펠러는 거의 90% 이상 부러진다고 합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들을 보면은. 그래서 프로펠러는 일단 당연히 부서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몸통도 대부분 날개 부러지고 뭐 다 부서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파주에서 발견된 건 너무 깨끗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주는 낙하산 펴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부서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낙하산을 펼치고 떨어진다고 해서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땅에 닿는 순간에는 약간 이제 충돌에 의해서 손상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최소한 흙이라도 묻었어야죠. 네. 근데 이건 뭐 너무 깨끗한 거고. 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아주 가관이죠. 보면은 날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건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프로펠러는 멀쩡해요. 그리고 그 밑에 바퀴를 보면 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그 지지대가 거의 철사처럼 가늡니다. 근데 그것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밖에 흙도 안 묻어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정말. 이거는 흡사 천안함이 갈라졌는데 깨지지 않은 형광등과 같은 그렇죠. 이런 것이 네. 아닙니까? 정말 네.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 만든 네네. 무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그 주체 처리 그렇게 뭐냐 했더니 엄청나게 가벼운고 그러나 상공 몇 킬로미터에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이런 네. 걸 주체 처리라고 한 것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인기라는 것이 벚꽃잎이냐 진달래꽃잎이냐 이렇게 사뿐히 지려 밟듯이 네. 이렇게 지려 밟으라는 듯이 내려앉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천안함 사건 어쩔 수 없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숫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가 625 또 나왔고요. 1번이라는 파란색 매직 글씨 나오고 이 파란색 도료 열과 천안함 사건과 지금 무인기 사건만 보면은 북의 이렇게 국방부의 주장이 맞다면요. 북의 파란색 도료가 열과 오염에 상당히 강한 거예요. 네. 방호 이것도 처리가 잘 돼 네네 있는. 처리가 잘 돼 있는 거죠. 기술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세부적으로는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천안함 2탄 나온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유사한 점들을 꼽아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처음에는 북한 연계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는 그때 그 보도를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바로 말을 바꿉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죠. 처음에 천안함 깔아줬을 때는 북한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북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계속 북한 소행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별로 믿지 않고 의문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특히 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기간에 둘 다 일어났다는 것. 이것도 아주 의심스러운 사건인 거죠. 시점이 똑같고. 그다음에 아주 참 공교로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졌어요. 천안함도 그렇고 무인기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남북 관계 실제 북한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제2의 천안함 사건이다. 뭐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 규모가 이제 작아서 그렇지 사실은 미치는 영향력은 천안함과 거의 유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값싼 저렴한 값싼 천안함. 예. 저렴한 천안함 사건이죠. 이게 오늘 뭐 지금 방송하고 있는 8일 오후 뭐 석간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요. 허평환 그 기무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전쟁이나 대규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의도적으로 보여줄 목적으로 추락을 위장해 북한군의 도발 능력을 과시하고 남한 사회 내부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군 수내부 문책론을 유도하고 한국군의 사기 저하까지 노리는 다목적 전술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값비싼 핵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창조 경제 이은 창조 네. 군사입니다. 창조 군사. 네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문책론이 야기될 것 만약에 이제 이것이 맞다면 이 추측이 맞다면 그 무인기를 보낸 무인기 사건을 만든 사람도 문책론이 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구경하는 사람도 문책론이 따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 김관진 씨는 전혀 뭔가 그 죄스러워하는 마음과
이렇게 이런 것들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네. 레이더 사야 되니까 돈도 달라 뭐 이런 네. 당당하게. 굉장히 비싸던데. 네. 그 진짜 무인기 그 뭐 100만 원 안팎으로 하는 그런 무인기 때문에 네네. 뭐 몇백억씩 하는. 억에 달하는 거를 수 군데 꼽아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한 곳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억에 달하는 것을 그곳에만 몇백 막 100개를 막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삼척 주변도 해야 될 것 같고 서해 5도 주변도 해야 될 것 같고 청와대 주변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네. 한미 연합사의 작전 계획 중에 5026인가 네.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주변에서 계속 전쟁 훈련을 하면 북한이 네네. 거기에 대응해서 대응 훈련을 해야 되니까 소진할 것이다. 기름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기름이 네. 소진되면 네. 전쟁 능력이 떨어진다. 네. 그런 이제 작전 계획이 있거든요. 아주 네. 황당한 작전 계획인데 네. 이게 진짜 만약 북한이 보낸 무인기라면 한국의 정부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인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북은 지금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해결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한 거라면 왜냐하면 그만큼의 그렇죠. 메탄올과 윤활유도 하여튼 휘발유를 그 엔진에 써서 날라왔는데 또 남았고 그죠?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초전략 엔진을 네, 개발한 게 에너지 아닌가. 문제는 극복한 걸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상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 누군가의 머리가 쓴 거다. 머리를 쓴 거지만 어쨌든 작품의 기본은 공부인데 많이 허술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한 걸까요? 아니면 누가 한 걸까요? 네.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진 않을 테고. 그 북한이 만약에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 이제 정찰용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실제 찍힌 사진을 보면은 구글 어스에 찍힌 사진보다도 해상도가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정찰용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북한 정찰 부대 사람들이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구글 어스 보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정찰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시험용으로 보냈다 그럼 시험용은 자국 안에서 해야지 뭐 시험용을 남쪽까지 보내는 전쟁을 그런 각오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하는 경우가 네. 진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건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거고 이걸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소행으로 단정을 짓고 만약에 북한에게 뭐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유엔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천안함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북 네. 관계가 완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런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천안함 이후처럼 한반도에 이 긴장과 대결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2월달에 이산가족 상봉하고 나서 남북 간에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일에 가가지고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물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인가요? 뭐 독일의 한 교수는 그 연설문 작성한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 북한에게 뭔가 제안을 그래도 우리 대화해보자라고 제안을 던졌는데 워낙에 이 철학과 지식이 이제 좀 약간 그 실무자들이 부족했겠죠. 네, 실무자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딱 이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해외에 나가서 독일에 가가지고 뭔가 대북 뭐 제안을 할 것이다. 무슨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시점에 갑자기 무인기가 딱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제안을 해도 안 먹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도 근데 먹히지도 않을 제안을 한 거지만 이런 이제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이건 누군가 남북 관계가 그러니까 약간의 대화도 바라지 않는 세력. 그러니까 적당히 대화를 하면서 뭐 남북 관계 관리해 봐라 이런 정도도 아니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이런 방향에서 이제 지금 국방부가 국민들 불안을 어차피 부추기고 그리고 뭔가 값비싼 어떤 미국 무기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하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협박과 관련해서는 그게 북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국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을 수 있죠. 네. 사실 뭐 쿠데타가 없었던 나라가 아니고, 근데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쵸, 예, 청와대 사진을 딱 응. 찍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씨 입장에서 지금 국민 누구보다도 불안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또한 사실 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가장 지금 큰 충격에 빠져서 있을 사람은 청와대 주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한반도에서 작년 말에는 굉장히 그 예상하지 못했던 남북 관계 진전이 1월달, 2월달 전격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관진은 계속 전쟁 위기를 부르짖었는데 그 예상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가면서 키 리졸브와 이산가족 상봉이 일정을 같이 해서 진행되는, 여기서 약간의 무게중심이 이제 고위급 접촉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를 또 내오면서 약간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좀 기우는 방향이 있자마자 이제 엄청난 이거에 대한 그 반발과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쌍용훈련 하이키로 조정이 되고 예, 로우키로 했던 키 리졸브 이 기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박, 그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한일 군사보호 협정 이런 것들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MD 체제에 들어가는 문제나, 그리고 오바마께서 방한하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처리해야 된다라는 네. 것, 지금 마음 되게 급한 상태 아닙니까? 좀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자권 문제라든지 지금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대응을 보니까 사실 전자권 문제는 이미 이제 환수는 물 건너간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국방부 있잖아요. 우왕좌왕하고 비행기 이런 그 나무로 만든 비행기로도 다 뚫리는 이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가 안보를 할 수는 없구나. 역시 우리는 외국 군대가 지켜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강한 인상을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실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값싼 거죠. 예전에 칼기 실종이나 천안함에 비해서 정말 최근 세계의 안 좋아진 경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값싼 시나리오가 작용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방한 전에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그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범인은 궁금하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인기를 누가 보냈든요. 이제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북에서 보낸 것이 맞다면 안보 라인 전부 옷 벗을 상황이죠. 예, 청와대 상공까지 다 뚫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 뭐 방어 이 레이더망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정치에 악용하는 방향에서 조작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거라면 이것 또한 이것은 뭐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부의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정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